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면 그냥 왕이 처형된 사건 정도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훨씬 더 거칠고 이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피와 공포에 젖어가던 거대한 사회 붕괴의 드라마에 가까웠습니다. 혁명은 사람들의 상식을 계속해서 깼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유와 인권을 외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끝없는 처형이 이어졌고 민중이 영웅이 되었다가 다음 날엔 죄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혼란스러운 혁명이 어떻게 시작됐고 왜 생각보다 훨씬 더 미친 사건이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프랑스부터 보셔야 합니다. 1789년 무렵 프랑스 인구는 약 2600만 명 정도였고 유럽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대략 2100만 명 정도가 농촌에 사는 농민이었고 대부분은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세금은 누구에게 물렸냐면 가난한 농민과 도시 서민들이었고 진짜 돈 많고 권력 있던 사람들은 각종 특권으로 세금을 거의 안 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는 인구의 소수였지만 전체 토지의 상당 부분을 쥐고 있었고 농민에게서 각종 세금과 봉사를 겹겹이 뜯어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영국을 괴롭히겠다고 미국 독립전쟁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뒤라 국가 재정이 사실상 반파산 상태였습니다. 들어오는 세금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빚 이자 갚는 데 나가버렸고 나라 살림은 구멍난 양동이처럼 계속 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인구는 늘고 곡물 수확은 들쭉날쭉했고 빵값은 치솟는데 월급은 그대로이니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혁명 직전부터 하나의 전쟁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상층부는 어땠냐면 궁정과 귀족 살롱에서는 사치스러운 파티와 도박이 이어졌고 패션과 유행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검소하게 살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민중 눈에는 사치의 아이콘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빵 한 조각 사려고 줄을 서는데 왕비가 새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춘다는 소문은 그 자체로 분노의 불씨가 되었고 풍자 그림과 소문이 온 나라를 돌았습니다. 이렇게 경제 위기와 불평등이 한계점에 다다른 시점에 정치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왕과 소수 특권층 편이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세 개의 신분 계급이 있었습니다. 성직자 1신분, 귀족 2신분, 나머지 전부가 3신분이었습니다. 문제는 3신분 안에 농민부터 부유한 상인과 변호사까지 98%의 인구가 다 들어가 있었지만 정치적인 발언권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루이 16세는 이 재정 위기를 해결하려면 특권층도 세금을 좀 내야 한다고 봤고 그래서 회의를 하나 소집합니다. 바로 삼부회라는 회의였는데 여기서 각 신분이 모여 세금 개편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공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투표 방식을 들여다보면 신분별로 한 표씩이었기 때문에 1신분과 2신분이 손을 잡으면 3신분 의견은 항상 패배했습니다.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표는 한 표인데 나머지 2%가 합쳐서 두 표를 갖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3부회가 열렸지만 3신분 대표들은 이 구조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바로 깨닫습니다. 결국 그들은 회의장을 나와 스스로를 프랑스 국민 전체의 대표, 즉 국민의회라고 선언하고 별도의 길을 걷겠다고 나섭니다. 이때 유명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본회의장 문이 잠겨있자 근처 실내 테니스장에 모여 서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다. 새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버티겠다는 일종의 집단 서약이었습니다. 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은 혁명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상징적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유 궁전 안에서 왕과 궁정 생활은 여전히 다른 세계 이야기였고 위기의 실감은 많이 늦었습니다. 한편 루이 16세는 군대를 파리 근처로 슬쩍 모으기 시작합니다. 언제든지 무력으로 국민의회를 해산할 수 있게 준비한 겁니다. 도시에는 불안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왕이 개혁파를 잡아들이려 한다. 국민의회를 없애려 한다. 시민들은 점점 긴장했습니다. 동시에 빵값은 계속 올랐고 빵집 앞에는 화난 군중이 매일같이 줄을 서며 불만을 쌓아갔습니다. 결국 파리 시민들은 말로만 항의하는 걸 넘어서 직접 무기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체제를 향한 진짜 폭발이 시작된 겁니다. 7월 14일 아침 시민들은 먼저 무기 창고 역할을 하던 앙발리드라는 곳을 습격해 수만 정의 머스킷을 손에 넣습니다. 하지만 총알과 화약이 없었기 때문에 시선은 자연스럽게 파리 한가운데 서 있던 바스티유 감옥으로 향합니다. 바스티유는 이미 실질적인 군사 요새가 아니라 왕권의 공포를 상징하는 정치 감옥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날 감옥 안에는 단 7명만 수감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감옥의 상징성이었습니다. 군중은 화약과 무기 인도를 요구했고 성벽 위의 병사들은 망설였습니다. 교섭은 길어졌고 군중의 분노는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다리와 문을 부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총성과 대포 소리가 터졌고 바스티유는 실제 전장이 되어버립니다. 치열한 충돌 끝에 감옥은 함락되고 지휘관은 분노한 사람들에게 붙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바스티유의 돌벽은 곧 돌 하나하나 뜯겨나가 기념품과 건축자재로 팔렸고 프랑스 곳곳에 상징처럼 흩어졌습니다. 이날은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왕이 독점하던 물리적 폭력을 민중이 직접 가져온 순간이었고 프랑스 혁명의 공식적인 시발점이 됩니다. 바스티유가 무너졌다는 소식은 시골 마을까지 퍼져나갔고 농민들의 불안과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귀족들이 일부러 곡물을 숨겨 농민을 굶겨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른바 대공포라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농민들이 영주 저택을 습격해 곡식과 문서를 불태우고 오래된 채무 기록을 없애버립니다. 도시와 시골 곳곳에서 폭동과 봉기가 이어지자 국민의회도 더 이상 말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회는 급히 봉건적 특권을 부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고 곧 인류 역사에서 유명한 한 문서를 발표합니다. 바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문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문서만 보면 정말 멋진 자유와 평등의 혁명 같았지만 현실에서 농민과 도시 빈민의 삶은 금세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빵값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하루에 빵만 2kg 가까이 먹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평균 노동자의 소득 절반 이상이 빵값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빵 한 덩이 가격이 탐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여전히 무도회와 연회가 열렸고 왕과 귀족이 색색의 옷을 입고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폭발한 쪽은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시장과 빵집에서 줄 서던 파리의 여성들이었습니다. 1789년 10월 분노한 여성 수천 명이 칼과 낫과 노획한 총을 들고 베르사유까지 행진을 시작합니다. 길에는 남자들도 합류했고 상인과 노동자들이 함께 섞여 왕을 파리로 데려오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궁에 도착한 군중은 빵을 요구하고 혁명에 동의하라는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밤에는 일부 군중이 궁 내부로 난입해 경비병과 충돌했고 왕실 사람들은 가까스로 피신합니다. 결국 왕과 왕비는 군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파리로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면서 수레에 실려 수도로 이동합니다. 이날 이후로 왕은 더 이상 벽으로 둘러싸인 먼 궁전의 주인이 아니라 민중 한가운데 갇힌 존재가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입헌 군주제라는 새로운 체제가 정비되는 듯 보였습니다. 왕은 헌법의 왕이 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1791년 새 헌법이 만들어지고 국왕의 권한은 제한되며 의회가 중요한 결정을 맡게 되자 일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리의 카페와 살롱에서는 정치 토론이 활발해졌고 혁명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과 왕비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헌법을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 친정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외국 군대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루이 16세 역시 혁명이 잠깐의 소동일 뿐 언젠가 질서가 돌아올 거라 믿었고 그때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결국 왕실은 아예 프랑스를 떠나 국경 근처에서 반혁명 군대를 모으려는 계획을 씁니다. 1791년 6월 왕과 가족은 변장을 하고 밤에 몰래 파리를 빠져나갑니다. 일종의 대탈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마을의 주민들은 여행객들의 얼굴에서 어디서 본 듯한 인상을 느꼈고 곧 왕이라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국경까지 가기도 전에 이 일행은 붙잡혀 되돌아오고 왕은 국민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다는 이미지를 확실히 남기게 됩니다. 파리로 돌아오는 왕의 수레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환호 대신 냉담한 침묵과 분노 섞인 시선이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서 왕은 개혁에 협조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혁명을 뒤에서 배신하는 인물로 완전히 각인됩니다. 이 무렵 파리 곳곳에서는 정치 클럽들이 활발하게 생겨났습니다. 자쿠벤 클럽 같은 단체들이 열띤 토론과 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신문과 팸플릿은 당시의 유튜브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과격한 제목과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람들의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장폴 마라는 신문을 통해 적들을 공격했고 반혁명 세력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 당통은 불같은 연설로 군중을 사로잡았고 로베스피에는 점점 도덕과 순수성을 강조하는 인물이 됩니다. 한편 유럽의 다른 왕국들은 프랑스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왕을 처형하는 혁명 아이디어가 자기 나라로 번질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과 전쟁에 들어가게 되고 혁명은 국제전과 연결됩니다. 전쟁 초기 프랑스 군대는 계속 패배했고 그 책임이 왕과 귀족 장교들에게 돌려졌습니다.
그러던 중 적국 장군이 파리에 경고문을 보냅니다. 왕실을 건드리면 도시 전체를 불태우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 협박은 역설적으로 군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왕이 외국 군대와 한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1792년 8월 무장한 시민과 민병대는 왕이 살던 튀일리 궁을 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합니다. 궁을 지키던 스위스 근위병들은 치열하게 싸웠지만 끝내 밀려났고 많은 이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의회는 왕권을 정지시키고 왕을 감옥 같은 건물에 구금해버립니다. 왕정은 사실상 끝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파리 감옥에는 귀족과 성직자뿐 아니라 사소한 혐의로 잡혀온 사람들까지 뒤섞여 있었고 외국 군대가 다가온다는 소문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만약 적군이 파리에 들어오면 감옥에 있는 이들이 모두 풀려나 혁명을 뒤집을 것이라는 공포가 확산됩니다. 그 결과 일부 과격파는 아예 먼저 감옥을 털어 잠재적 적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1792년 9월 군중들은 여러 감옥을 습격해 재판도 없이 사람들을 죽여나갔고 수백에서 수천 명이 희생됩니다. 이른바 9월 학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혁명이 스스로 법과 절차를 버리기 시작한 순간이었고 나중 공포 정치의 예고편이었습니다. 곧이어 새로 선출된 국민공회는 왕정 폐지를 공식 선언하고 프랑스를 공화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은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살려두자는 쪽과 처형해야 한다는 쪽이 갈렸습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반역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찬반 표결 끝에 사형이 결정됩니다. 1793년 초 루이 16세는 단두대 앞에 서게 되고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머리를 잃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왕실에게 이 장면은 충격이었습니다. 왕이 더 이상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민중이 심판할 수 있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은 확대되었고 내부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국민공회 안에서는 지롱드파와 자코뱅파가 서로를 향해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파리 거리에는 상킬로트라 불리던 급진 민중이 더 과감한 조치를 요구하며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공안위원회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점점 더 많은 권한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그 중심 인물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였습니다. 그는 순수한 공화국을 위해서는 적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공포도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적을 신속하게 없애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공포정치라고 부르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단두대는 매일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포정치 기간 동안 공식 기록 기준으로만 최소 1만 6천 명에서 최대 4만 명 정도가 처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 가운데 귀족과 성직자는 소수였고 대부분이 평범한 삼신분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혁명은 귀족을 향해 시작됐지만 결국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쪽은 원래 혁명을 지지했던 민중 자신이었습니다. 법과 절차도 바뀌었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잡아들일 수 있는 용의자법 같은 제도가 등장합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한 말이나 행동이 반혁명으로 해석될 수 있었고 재판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곧바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청년은 군인들에게 신맛나는 술을 냈다는 이유로 군심을 해쳤다는 판정을 받고 단두대에 올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나무를 베었다는 이유, 잘못된 농담 한마디,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사형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지방도시 중 일부에서는 아예 단두대도 느리다며 대포와 집단 사격으로 죄수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혁명의 이름으로 잔혹한 처벌이 이어지자 처음에는 열광했던 사람들조차 점점 공포와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로베스피에르는 더 많은 정화를 요구하며 심지어 혁명 내부의 동료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통처럼 한때 혁명의 스타였던 인물도 너무 온건하다는 이유로 결국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혁명이 자기 자식들을 삼키는 전형적인 모습이 프랑스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794년 여름에 찾아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새로운 음모가 있다고 경고하지만 정작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고 의회 의원들은 서로가 다음 희생자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일부 의원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로베스피에르를 반혁명 혐의로 역으로 체포하자는 대담한 시도가 나옵니다. 그는 동료 몇 명과 함께 파리시청 건물로 피신했지만 더 이상 그를 위해 몸을 던질 군중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들이닥치고 혼란 속에서 그는 부상을 입은 채 붙잡혀 끌려 나옵니다. 혁명의 상징이던 인물이 이제 죄수가 됩니다.
다음 날 로베스피에르는 재판을 거의 거치지 않고 단두대에 오르게 되고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죽은 뒤 공포정치는 급속도로 약해지고 이전의 과격파들이 역으로 처벌받는 이른바 백색 테러가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민들의 삶이 갑자기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됐고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정치는 5명의 집단 지도체제인 총재정부로 넘어갔지만 부패와 무능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민중의 신뢰도는 낮았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젊은 장교였던 그는 폭동을 강하게 진압하며 질서를 회복시키는 영웅 이미지로 빠르게 떠올랐고 곧 쿠데타를 통해 사실상 독재자가 됩니다. 1804년 그는 스스로 황제의 관을 쓰며 프랑스를 제국으로 바꾸고 공화국의 꿈은 또 다른 형태로 변합니다. 정리해보면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향한 투쟁이면서 동시에 끝없는 폭력과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왕과 귀족의 특권을 부수겠다는 열망은 처음에는 분명 진보적이었지만 공포와 의심이 결합되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공포정치 동안 처형된 사람들 중 대부분이 평범한 삼신분이었다는 사실은 혁명이 얼마나 쉽게 자기 지지층까지 삼켜버리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혁명은 한 번 불이 붙으면 처음 그 불을 지핀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주도하게 된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로베스피에르와 당통, 이름이 다른 수많은 인물들이 결국 같은 단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권력과 도덕을 독점하겠다고 나선 순간 그 자체가 새로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혁명이 남긴 유산은 분명합니다. 주권이 왕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생각,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은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본 전제가 되었고 수많은 나라의 헌법과 제도 속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만 이 이상을 실현하는 과정이 항상 고귀하고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프랑스 혁명처럼 거친 폭력과 모순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역사를 바라보는 조금 더 성숙한 시선일지도 모릅니다.